총리, 우리나라의 헌법 그 제1조 1항 2항 잘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이후 전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행정, 사법, 선거 관련의 지방자치 경제 순으로 돼 있고, 이 문제는, 이 헌법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 선서에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이렇게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했고, 그런 자세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일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고, 확립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개원에 대한 축사도 없으셨고, 그래서 보니까 8.15 경축사를 제가 8월 15일 날 오전 10시부터 그 생중계를 쭉 봤는데, 대통령의 경축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5분 정도를 다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근데 대통령께서 화났다는, 경로했다라는 말씀이 좀 제가 생각이 났는데, 내용이 좀 과하세요. 저 정말 이게 과연 지성적인 판단과 가능한 내용인가를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귀가.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확립된 민주주의 시스템과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나라에서 검은 선동 세력이 활보하고 있고 그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현실 인식이 맞나,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그 경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확립된 입법행정사법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맡겨놨으면 해병대 사건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이 이첩하고 군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 사건을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개입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거져서 커온 사건입니다. 그건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땀 흘려 만들어왔던, 국민이 만들어왔던 민주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나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성장할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됐다. 의료 현장에 문제 없고 잘 돌아간다. 비상의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니까 대통령이 화도 나셨고 현실 인식도 맞지 않고 하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인식에 확 변화가 왔습니다. PPT 한번 봅시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요. 지금 뭐 당초에 50% 정도의 득표로 되셨죠. 그 이후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보면 전주에 23% 지지에,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이, 국정을 잘못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66%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치입니다. 사실 국정운영 동력을 민주화된 이후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들의 핵심적인 기조가 국정 지지율이 30%가 붕괴되면 위험 신호, 25%가 붕괴되면 극위험 신호, 컨티전시 플런, 20%가 붕괴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지 못하겠다. 여기서 저게 사람인가? 이게 정부인가? 이런 인식까지 20%가 붕괴되면 국정 운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붕괴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정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붕괴가 있지 않나 대한 우려를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격노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축사, 기자회견 모르는 분에 있어서. 그리고 총리나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 방통위원장, 독립기념관장 다 화났어요. 대노. 대통령은 격노하시고 주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격노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과 몸을 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국정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이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첫째로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신 대통령이 위험 신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해결됐다. 그리고 의료는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제가 아침에 그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료 현장을 한번 총리님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해서 아니 여러 가지 제 말씀드리고 싶은 총리님은 제가 보기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워딩을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께서 해결 이 지표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해결됐다. 의료는 잘 돌아가고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제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좀 그대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총리님 좋겠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의원님.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제가 10년간 일주일에 쭉 추이를 봐오면 현재는 대단한 위험 신호입니다. 의원님, 위험 신호라는 거는 어떤 의미이신지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들과 다른 분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께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고통을 드리는 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고 치면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에게 위험 신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 그 추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견해 차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총리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삼권 분립,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즉 뭐냐면 제가 의원님의 이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말에 이 지수 똑같은 기관입니다. 갤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25%의 국정 지지율이 붕괴되면서 상당한 위험 신호가 오고 그러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번 파동을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드린 겁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 지도의 변화의 폭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비슷한 수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현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의 여부는 국민의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예측을 했는데 정부는 2.5%를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작년에 1.4% 성장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행도 2.4% 했는데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OECD, IMF는 중간의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추이, 투자, 소비, 수출 보면서 조정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정부는 2.5%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도 통계 수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간 추계를 통해서 이 긴급한 위기 상황 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정책적 수단을 쓰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기에 이 정도 1.4%가 예측이 됐다면 정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역할들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3년 8월부터 현재 8월까지 주담대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 예, 지금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자료가 없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말은 하나 하지 않으셨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담대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책이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와 보니까 수도권의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DSR 관련해서 도입, 그다음에 각 금융회를 통한 5대 은행의 대출 규제를 시급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부는 저렇게 급강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상적인 방식의 추경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빚내서 집사라, 그리고 나머지 정부에서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지방채를 반영한 거 아닙니까? 2023년에 3조 2천억, 올해 4조 2천억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경기 부양책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경제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금리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반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신호가 오는데도 약간 주저하면서 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같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그 성장 전망과 관련 2023년도 뭐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아까 한국은행 전망도 보시면 2022년 8월까지 2.1%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럴 때는 다 2.1%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그 연말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추계를 낮추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을 전망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 전망치를 보통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세수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짚어볼 일이 있지만 저 숫자만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주담대 말씀을 하시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가계부채 그다음 부동산 피해 부대출 국가 부채가 400조 500조씩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블이 있는데 버블이 터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걸 저기 알았습니다. 우리 예. 경제가 그런데 결론은 않도록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는 건 고금리의 상황에서 주담대가 주는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그 끈을 지금 당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왔고 국토부 장관 오셨습니까? 현재 예. 현재 집값 추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집값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일부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이 온 겁니다. 사실 정책의 미스매칭에 의한 전 선택의 문제였는데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듯이 긴축 재정과 건전 재정을 위해서 추경을 안 한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잘못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2023년에 보면 OECD 평균 경제 성장률이 1.7%였고 일본 1.9%, 미국 2.6%, 중국 5.2%, 대한민국 1.4%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 19년부터 21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세계 경제 침체 추이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에서 저는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연착륙 중에 저는 비상착륙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서 연착륙을 해줬으면 올해 내년 세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처럼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금과 옥조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증가 추이는 높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님, 코로나 시기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일부 당연한 측면은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재정 정책 이건 21년까지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요 추이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19년부터 21년 코로나 시기에 6.4% 증가, OECD 평균 14.1% 증가입니다. 근데 증가 추이와 코로나 시작 혹은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OECD 자료 아닙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OECD에서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그리고 말씀드리면 코로나 일괄적으로 전후로 늘었다 답변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교를 해보더라도 OECD의 2021년 기준에 50.6%입니다. 기준이 약간 변경돼 현재는 50% 언더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이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일본, 미국, 특히 튼튼한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 10위, 그다음에 건전한 재정, 그리고 외환 보유고, 경제 펀더멘탈 모든 면에서 현재 국가 부채 규모를 수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견해 차이라서 제가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40%에서 이 정책을 답변 드릴게요. 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 수입도 56.4조의 세수 감소. 그러면서 결론은 정부가 져야 할 빚을 지방 정부,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주담대나 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이런 형태로 하면서 1.4%의 경제 성장을 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부동산 문제에 관한 대응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다시 회귀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문제가 저는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보더라도 뭐 전자에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보면요.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정의 기여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해왔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과도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 옥죄어들게 했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의원님께서 선택의 문제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 재정이 아까 50%라고 되는 것이 결국 저희가 30% 중반이었다가 50%까지 나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재정의 건전성 자체가 나빠진 속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2023년 말씀하셨는데 2023년은 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아무리 무슨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나름대로 다시 구분을 해서 재정이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활력이나 경제의 그 민간의 어떤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쪽으로 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권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